언니가 도망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어가는 신랑에게 시집 가겠다고요. 그런데 신랑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쇳물 냄새, 독 냄새였죠. 이건 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먹인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다홍입니다. 안동 외곽 유기대장간을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침이 오면 아버지의 망치 소리가 먼저 눈을 뜨고 저녁이 오면 식어가는 가마의 열기가 하루를 마무리했죠. 불과 쇳물이 흐르는 마당,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손꼽히는 유기장인이셨어요. 그분의 손에서 태어난 녹그릇은 양반가는 물론 한양 상당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8살 때였죠. 그 뒤로 집안의 장부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언니 연주는 달랐습니다. 다홍아, 내 저고리 좀 가져다 줘. 언니는 방 안에서 비단천을 펼쳐놓고 하루를 보냈어요. 손에 그을음이 묻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두통을 핑계댔고 장부를 정리하라 하면 눈이 아프다고 했어요. 나는 한양 상단으로 갈 팔자야. 이런 시골 대장간에서 늙을 사람이 아니라고. 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풀물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쇳물을 부을 때 바람을 넣어드렸고 식은 그릇에 광을 내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장부는 밤에 정리했어요. 누가 얼마를 주문했고 언제까지 납품해야 하는지, 재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다홍이 내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갈 때도 치맛자락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묻을까 봐였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언니가 밟고 간 자국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똑같이 딸인데 한 명은 집안을 떠받치고 한 명은 당연하게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상단주가 직접 찾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엔 그릇 주문만이 아닙니다. 혼처를 보러 왔습니다. 상단주의 말에 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고요하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죠. 혼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단주가 돌아간 지 사흘 만에 중매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귀를 기울였어요. 최공, 이번 혼사는 그저 혼사가 아니요. 도부 납품건이 달린 일이요. 중매인의 말에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부 납품건이라는 건 한양 관청에 그릇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걸 가진 상단은 안동에 딱 하나뿐이었죠. 바로 장사꾼 집안 서씨 가문이었습니다. 서씨 집안의 외아들 서윤과 혼약을 맺으면 최공의 그릇은 한양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혼약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맺는 거라는 걸요. 언니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으로 가는구나. 내가 뭘 했어, 다홍아. 내 팔자는 원래 이런 거라니까. 언니는 매일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어요. 비단 치마를 꺼내 몸에 대보고 족두리를 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장부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혼례를 보름 앞두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윤 도련님이 쓰러지셨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전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병인가? 괴열이라 하옵니다. 고열과 경련이 심해 의원이 손을 떼었다 하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서시댁은 안동 읍내에 있었어요. 큰 기와집이었죠. 대문을 들어서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채에서 여인들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사랑채에는 서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22살 말쑥한 인상에 학문도 있다 들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뒤척였어요. 입에서는 헛소리가 흘러나왔죠. 의원이 뭐라 하던가? 아버지가 서시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열독이 깊이 들어 손을 쓸 수 없다 했소. 혼례는 글렀소, 최공. 서시댁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혼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납품권은 물 건너가고 아버지의 대장간은 주문이 끊기게 됩니다. 식솔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겠죠. 언니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아 걸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윤의 증세가 말이죠. 고열과 경련이라면 흔한 열병인데 왜 의원이 손을 뗐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집가 과부대라니. 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의 눈물이 신랑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팔자를 한탄하는 거였죠. 한양으로 가서 비단옷 입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언니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등잔불 아래 그분의 얼굴은 깊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죠. 아버지.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약이 파기되면 우리 집은 끝이다. 납품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도 다 무너진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체면과 생계 사이에서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납품이 끊기면 품꾼들의 월급을 줄 수 없어요. 재료값도 밀리고 약값도 끊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대장간을 팔아야 할 거예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언니의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어나 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언니.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밀어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뒷문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옷가지며 패물이며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도망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결국 자기 팔자를 선택한 거였어요.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죠.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망치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인데 대장간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언니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다옹아, 무슨 소리냐? 언니가 아니라 제가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내가 왜 언니 대신 가야 하느냐? 제가 안 가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품꾼들도 아버지도 다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계산한 숫자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누군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게 저였던 거죠. 다옹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안 하면 다 무너진다는 압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혼례는 조촐했습니다. 아니, 조촐하다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았어요. 신랑은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저는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없었죠. 서시댁 식구들만 어둑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제 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죠. 시댁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인들이 한숨을 쉬고 사랑채에서는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모두 서윤이 곧 죽을 거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약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쓴 금속 냄새였습니다. 낯익은 냄새였어요.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맡았던 쇳물을 다룰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서윤은 이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옆에 앉아 찬물에 수건을 적셨어요.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버텨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했죠. 저는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드렸어요. 경련이 일어나면 손을 잡고 버텨달라 속삭였습니다. 밤마다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주고 약을 다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의 입술 가장자리에 검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멍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손톱 밑을 보니 푸른 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부도 점점 누렇게 변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일하며 많은 걸 봤어요. 쇳가루가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손톱이 푸르게 변하고 피부가 누렇게 뜨고 입술에 검은 얼룩이 생기죠. 이건 병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방 안을 살폈어요. 약상 위에는 의원이 지어준 약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도 몇 개 있었죠. 저는 그릇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쓴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릇 안쪽을 문질러 보니 하얀 가루가 묻어나왔어요. 혀끝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건 독이야.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서윤에게 독을 먹인 거였어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손을 뗀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의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병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누가 왜 서윤에게 독을 먹였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이 혼사를 막으려 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죽으면 혼약은 깨지고 납품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서윤을 살리고 독을 먹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였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부엌에는 약탕기와 물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물 표면은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 뭔가 가라앉아 데어었어요. 손을 넣어 바닥을 훑었습니다. 손가락에 푸른 분말이 묻어나왔죠. 역시 저는 손가락을 물에 씻었어요. 이 물로 약을 다렸다면 서윤이 마신 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던 거예요.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우시는 소리였어요. 저는 안채로 갔습니다. 며느리, 우리 윤희를 어쩌면 좋으냐? 백씨는 제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납품권 때문에 원한이 많다. 우리 집을 노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경쟁 가문들이 호시탐탐 우릴 노리고 있어. 백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백씨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도련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인들을 관찰했어요. 서윤의 방에 드나드는 하인은 3명이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하인, 방을 청소하는 하인, 시중을 드는 하인이었죠. 저는 그들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약을 다리는 하인의 손가락 끝에서 푸른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약탕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가 약을 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가루가 희미하게 빛났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하인이 멈춰섰습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하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푸른 가루가 묻어 있었죠.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가보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약을 다리겠습니다. 하인은 황급히 나갔어요. 저는 약탕기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인은 발뺌할 거예요. 증거도 부족하죠. 오히려 제가 집안을 뒤엎는 여자로 몰려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덫을 놓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물항아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부엌 한쪽에 옛 항아리를 숨겨뒀어요. 약을 다릴 때는 제가 직접 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서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내리고 경련도 줄어들었습니다. 입술에 검은 얼룩도 옅어졌죠. 저는 밤마다 그를 지켰어요. 이제 찾아야 했습니다. 누가 하인을 시켰는지, 왜 서윤을 죽이려 했는지 말이죠. 저는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일부러 약재를 바꾼다고 소리내어 말했어요. 하인들이 다 듣게끔요. 그리고 밤이 되자 부엌 옆 작은 방에 숨었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밤중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쪽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약을 다리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냈어요. 물항아리 뚜껑을 열고 봉지 안에 가루를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멈추세요. 저는 밖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하인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마님, 그게 뭡니까? 하인은 봉지를 뒤로 숨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다가가 하인의 손을 잡았어요. 봉지를 빼앗았습니다. 안에는 푸른 가루가 들어 있었죠. 누가 시켰습니까? 하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하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백씨 마님의 친정 오라버님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 오라버님이요? 예. 납품권을 빼앗아 친정 빚을 갚으려 하셨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면 혼약이 깨지고 납품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범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백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오라비가 그런 짓을? 죄송합니다, 어머님. 백 씨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아버지도 사랑채에서 나오셨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분열되었죠. 당장 관가에 고해야 한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백 씨는 오라비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빚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니, 내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저는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은 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죄는 그 다음에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백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소. 윤희를 먼저 살려야 한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윤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독이 빠지고 있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 씨의 오라비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독이 끊기자 서윤의 상태가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경련도 멎었습니다. 입술의 검은 얼룩도 조금씩 사라졌죠. 저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어요. 보름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손가락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서방님, 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댁의 방입니다. 서방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죠. 당신은 누구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곁에 온 사람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웃음도 함께 나왔어요. 서윤이 살아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곁에 온 사람이라니.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몸이 약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혼례를 치렀던 일, 독을 발견한 일, 하인을 잡은 일까지요. 서윤은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백씨 마님의 친정 오라버님이라니.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겠소. 예.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서윤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많이 초라하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죠. 밤새 간병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아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 얼굴이 제 눈에 가장 귀하게 보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었소. 집안을 지켜주었소. 그런데 저는 당신을 제대로 맞아들이지도 못했소.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례를 다시 올립시다. 이번엔 제대로 당신을 맡겠소. 하객을 부르고 잔치를 열고 온 동네가 축복하는 혼례를 치르겠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백씨의 오라비를 불러들이셨어요. 사랑채에 앉은 오라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관가에는 고하지 않겠소. 대신 앞으로 이 집 문턱을 넘지 마시오. 형님, 나가시오. 백씨의 오라비는 일어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백씨는 안채에서 울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어요. 다음 날 서윤은 마당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공기가 좋구려. 저는 그의 옆에 섰어요. 마당에는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다옹. 예, 서방님.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봄을 보지 못했을 것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서윤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인연이었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윤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납품권도 지켜냈습니다. 저는 대장간과 상단의 장부를 정리했어요. 손에 새는 구멍을 하나씩 막아나갔죠. 안동 6기는 점점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양 상단과 직거래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그릇은 궁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장간은 품꾼을 더 들였고 마당은 늘 바빴죠. 어느 가을날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한 여인을 봤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비녀를 팔고 있었죠. 언니,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주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 얼굴을 돌렸어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옹아,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언니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더 좋은 혼처라고 믿었어. 한양으로 가면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곳은 노름과 폭력뿐이었어. 남편은 빚만 남기고 죽었고 나는 쫓겨났어.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다옹아. 너만 고생시키고 나는 도망쳤었잖아. 저는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난 복이 굴러온 게 아니에요.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불 앞에서 버틴 만큼 온 거예요. 풀무를 잡고 장부를 정리하고 독을 견뎌낸 만큼이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버티세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윤과 상의했습니다. 언니에게 작은 점포를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요. 비녀며 비단 소품을 파는 곳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뜻대로 하시오. 저는 읍내에 작은 점포를 구했습니다. 언니를 데려갔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언니는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옹아, 정말 고마워.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언니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언니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없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복은 피한 사람에게 붙지 않아요. 버틴 사람에게 붙죠. 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불과 쇳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버틴 만큼 온자리였어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